양산해내는 학지를 지향하는 그런 형태라면 인류의 미래는 있는가? 우리 한국사의 미래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원담입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중국 현대문학 문화 이쪽인데요. 인터아시아 이런 연관을 하면서 2003년 이후에 동아시아 쪽으로 좀 방향전을 해서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어떤 생산적 학지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문화연구학회, 그다음에 한국냉정학회 회장을 연임하고 지금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인문학무협의회 전체 회장을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에 갔다 1년이 뒤에 오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인문학의 이제 위기라고 하는 걸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 결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광이라는 데 관심 속에서 2007년부터 인문한국 사업이라고 하는 거, HK라고 하죠. 그 사업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16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그거는 뭐냐면 한국의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축적체제가 만든, 그러니까 가장 집중적 포화를 받았던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 자체가 그 대학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동문과 불문과 없어지고 철학과 없어지고 사학과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그런 학지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효율과 이윤을 위한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는 그런 학문을 요구하고 그런 교육을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할까요? 그런 인적 자본을 만드는 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 자체는 그것을 위한 어떻게 그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학문을 재조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시에 인문한국이 만들어질 때 주로 이제 철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주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 사업을 거의 못하는 거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의 연구 차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한국적 아카데미즘의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진, 박사가 그 당시 8만 명 정도 됐는데 대학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들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심 교수,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교수들을 좀 뽑자.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지를 보시면 불평등 구조잖아요. 그래서 서양과 아시아, 그러니까 서양과 아시아 안에서 또 불평등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문 한류를 만들자, 이런 거였겠죠. 근데 그런 인문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사실상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진도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임 교수를 만드는 것이죠. HK 전임 교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들이 대학 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연구소가 선정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기초인문학 분야, 하나는 이제 지역학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기초인문학 분야로 되었는데, 그 인문한국 사업 이전에 인문학 기초학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0년 334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3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모토였고, 그 다음에 인문 연구를 하는 전임 교수들을 만들어라. 대학 내에 일단 10년 동안은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 연구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문의 재생산 구조를 이제 확충하라, 이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20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인문학 연구라는 게 10년 갖고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5년, 16년부터 계속학술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그 연구 의제들이 다양한 건 좋은데 그 연구 의제들을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배려를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편차가 컸어요.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HK 플러스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해외와 협동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4,000개 정도의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일국적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저희 연구소만 해도 각각이 6명의 HK 교수가 있는데 각각이 각 나라와 연구 워크숍이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 지향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문학계 이런 도치 전부 다 돈의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배금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를 아직도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치를 만들 것인가? 너무나 지금 사회주의 중심 가치에서 많이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각각의 게임에 각자 도생의 게임의 법칙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사회가 그 좌회선 그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 지식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특히나 인문학자들은 그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중국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통찰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 사회주의와 세계의 지향을 향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99년에 제가 인문학위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도 똑같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노동의 유연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인데 그거 결과가 신자유적 통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효율성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가치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현복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계셨는데 그분은 공부 혹은 인문학의 가장 기본은 공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전체 차원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관계성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이 경쟁사에 들어와서 또 학점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느 곳에 얼마나 취직되었냐라는 것이 학교 평가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그런 사회에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학질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라면 인류의 미래는 있는가? 우리 한국사의 미래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신자유적 위기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성과라면은 아주 기본 텍스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기본적인 아주 그 기본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재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전에는 2차 학문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이 만들어준 1차 자료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아니면 1차 자료를 다시 재해석한 그들이 만든 2차 자료를 우리가 다시 와서 중역해가지고 썼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 우리가 자료를 스스로 찾고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데 인문학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요새 마음의 인문학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인문학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명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류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2002년, 제가 97년부터 한류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국의 사랑이 뭐길래가 하도 60% 이상이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H.O.T나 그다음에 핑클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는데 그때 제가 따따따 한류.com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한류가 문화적인 것으로 교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업적 대중문화잖아요. 상업적 대중문화인데 그것이 왜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청강신이나 선생하고 이제 대담을 하다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 한류가 사실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만의 학자인데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냉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류의 가장 큰 힘은 서로에게 말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공감의 정서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한류를 들여다보면 첫째 문화산업에서 이제 한다면 문화 구성적 차원에서는 이전에 식민지대는 일본 문화, 그 다음에 냉전 시대에는 미국 문화, 그 다음에 전지구화 시대에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저페나이제이션, 아메리카나이제이션, 그 다음 뭔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인가 아니면 코리아나이제이션인가 아니면 아시아나이제이션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초점은 뭐냐면 아까 말걸기라고 했잖아요. 아시아가 아시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걸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영화를 통해서 다 세계 영화들이 여기서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검증을 받잖아요. 왜? 그만큼 문화 향유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그 시민들도 아시아민들도 문화적 향유력을 가지고 된 거죠. 그 다음에 세계도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든 뭐 이번에 뭐 미나리든 뭐 다 그렇게 문화적 향유력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아시아가 대상화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 발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인문학이 학자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그 대중 지식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뉴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의 정동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류가 만드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는 아까 경제적 가치만 그 최대 경제 가치라고 한다면 지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위기를 얘기하고 기후정의 동맹에 같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같이 동의를 하고 혼동 사태가 났을 때 같이 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연대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정동의 새로운 연대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학적 대상으로 가져와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오히려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인문학의 자기 국적성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내셔널리티가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국이 살 길은 저는 세계의 새로운 어떤 저희는 더 커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익지스텐스, 공생, 코헤비테이션 이런 공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세계적인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학문적 대상이 되었지만 학문적 대상화했지만 그것을 갖고 새로운 학지를 만드는 미국이 지금까지 단극 체제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 단극 체제가 다시 G2로 가서 G2에서 양극 체제로 가고 양극 체제에서 다시 이제 전환이 있어 팍스 시리카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새로운 진정한 보편 담론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보편 담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는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을 딱 했을 때 대만하고 한반도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구조 속의 하위 구조잖아요. 세계 구조 속의 하위 구조인데 이것의 여파는 결국 러시아가 그런 제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북한까지 북중러 관계가 가잖아요. 그럼 여기 한미일 공조체제로 가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린치핀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계속 한국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럼 한국을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린치핀의 핵심 축이 되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리스크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완충장치가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완충장치를 위한 기저축이 되는 린치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을 어쨌든 그 미국의 하위 구조 안에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양극 체제 하에서 양극이라고 할 수 없죠. 하여튼 두 세력 하에 강대국 세력 하에서 그럼 거기에서 눈치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제재가 계속적으로 북한에다 되고 있는데 이 경제 제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그러면 체제가 괴멸되나?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북 병합이 됐던 남북한 연합론이 됐던 남북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국양제와 같은 이런 형태로 갈 수는 없는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사회적 논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지 않았어요. 맨날 남북 정책은 이렇게 했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왜 국민들은 한 번도 남북한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사회적인 공론화를 못 해봅니다. 지금 동아시아 지정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하는 화두라고 해요. 생각해요. 포스트 지구화 세를 살면서 문화 연구는 그동안 이데올로기, 담론, 언어에 너무 치중을 했어요. 몸에 각인된 기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억되지 않는 포스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남경 학살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남경 학살 피해자인 당사자가 그때 일본군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거인처럼. 근데 그 자기를 성폭력을 했던 그런 일본군이 너무나 거대했었는데 나중에 그 실체를 보니까 조그만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자기가 상처를 얻고 트라우마를 받게 된 그 순간의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만났을 때 각자 도생으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의 재생산을 누가 하는가?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역사를 가져오는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사회적 기억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공인된 사회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아적 지평에 확대를 시켜놓고 그것을 재맥락할 것입니다. 미국이 기억시켜준 아시아잖아요. 지금까지 아시아사 쓴 거 보면 정동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에 산재되어 있는 정동을 다 끌어냈지만 그 로컬리티에서 그 정동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의 정동의 연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개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와 포스트 우크라이나를 대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이 됐던 아니면 담론이 됐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계속들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각자의 연구 의제 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공통의 의제들도 많은데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새롭게 사회에다 제출하는 것. 그래서 제가 사회인문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문제잖아요. 삶이 아까 무늬라고 말했잖아요. 인간이 살고 나면 무늬가 생기잖아요. 주름이라는 무늬. 근데 그 무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를 보고 그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미적 가치 생산인 것이죠. 하다못해 학생들이 염색을 하고 보면 저는 그래요. 그것도 미적 가치 생산의 하나다. 다만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물적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자기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진정한 자유는 아니지 않는가. 혐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는가? 희망을 잃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인적 자원으로 커져서 호모 이코노미커스로 컸어요. 그래서 그 경쟁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드라마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판검사만 나온대요. 변호사. 자, 그들은 어쨌든 성공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해결의 주체자인 것이죠. 연구소들이 너무 성과 자체에 매몰되는 수 있고 또 가장 위기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키워주는데 니네 뭐하고 있어? 성과 빨리 내! 이래요. 국회에서 맨날. 그러니까 성과 내기 진짜 바쁜 거죠. 근데 우리가 인문학적 진정한 성과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인간과 자연,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에 어떻게 기여할 걸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 자라나도 대통령 될 수 있어. 나는 대충 살고 남의 돈 뺏고 사기치고 이래도 대통령 부인 될 수 있어. 그리고 음주운전쯤 몇 번 해도 교육부 장관 될 수 있어. 근데 왜 나한테 도덕과 윤리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 사고를 통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고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인문적 가치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지를 만든다는 것, 포스트 지구화 학지를 만드는 것, 이것에 한국 인문학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